요약하며 읽기 2차 시로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 교과서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확인하고 갑니다. 생각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글귀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고는 강력하다. 더군다나 명확한 목적, 끈기, 불타는 소망과 결합하면 더 강력한 힘이 된다. 우리 마음속에는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안 돼, 싫어라는 말 대신에 좋아, 할 수 있어 라는 말로 마음에 새긴 이상을 받아들이자. 나의 인생은 내가 창조하는 것이다. 1m만 더 내려가면 금광맥을 찾을 수 있다. 학습 목표와 본시 학습 내용 소개합니다.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 하에 이번 시간에는 설명 방법 먼저 확인하고요. 설명문의 구성과 읽는 방법 확인합니다. 그리고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를 읽고 요약을 해보고요. 글의 짜임과 내용을 정리한 후에 확인 문제, 세 문제 확인하고 갑니다. 이전에도 설명 방법 확인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살펴볼 글이 설명문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설명 방법 정의는 대상의 개념이나 뜻, 의미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청소년이란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청소년의 뜻을 풀어 주었잖아요. 이런 것을 정의라고 하고 예시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포유류 에는 소, 개, 돼지, 인간 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시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교는 흔히 대조와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둘 이상의 대상의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연극과 영화는 시간과 공간의 예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교입니다. 대조의 방법도 확인합니다. 둘 이상의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대조인데요. 수필은 사실적인 데 비해 소설은 허구적이다 라고 한다면 차이점이 드러나잖아요. 이때 설명 방법 대조가 사용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분류는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시의 종류는 내용상 서정시, 서사시, 극시 등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류입니다. 분류는 흔히 무엇의 종류로 묶을 경우에 분류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무엇의 구조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고기는 머리, 몸통, 꼬리, 지느러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분석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문의 일반적인 구성 확인합니다. 처음 부분에는 흔히 설명 대상이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의 설명 대상이 뭔지 찾아보면 되고 그 외에 글 쓴 동기나 독자의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는 말이 처음 부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요. 중간에는 설명 대상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중간입니다. 끝 부분에서는 그동안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문을 읽는 방법 확인하고 갑니다. 설명 대상이 무엇인지, 글의 짜임은 어떤지, 전개 방식은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파악하며 읽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시어와 접속어에 유의하며 읽는다라고 하였는데 지시어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접속어를 살펴본다면 그리고 그러면 앞부분과 비슷한 내용이 오는 것이고 그러나 역적관계 접속사가 붙어 있다면 앞의 내용과 반대 내용이 온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관계 접속사가 오면 이야기의 화제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므로 따라서라면 뒤에 이제 종합하는 내용이 오기 때문에 뒤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된다면 뒤에 부분에는 이제 원인,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문단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해서 글 전체에 통해
통일성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각 문단의 핵심어나 중심문장을 핵심어의 동그라미를 치고 중심문장의 밑줄을 쳐가면서 각 단락의 중심 내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해보고 주제를 찾아보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를 읽고 이제 요약을 해보는데요. 요약은 글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읽기 목적,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말로 정리하면서 글을 읽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글은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정보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중심 문장을 찾아보고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설명 대상 확인하고 주요 단어나 내용을 찾아 밑줄 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문장으로 적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지구에서 따뜻한 태양 에너지를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땅이 바로 남극과 북극이다. 이 두 지역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설명 대상 남극과 북극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심 내용은 두 문장밖에 없는데 뒷부분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 같은 경우는 이 남극과 북극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중심 문장을 정리할 수 있는데 다른 특징이라는 말 때문에 설명 방법,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이 처음 부분인데요. 남극과 북극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확인합니다. 남극은 면적이 136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60배에 이르는 거대한 대륙이며 지구상의 7대 대륙 중 5번째로 크다.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눈이 단단하게 굳어져 생긴 두께 2km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남극 대륙 표면의 98%가량을 덮고 있다. 남극에서 오래된 운석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는 오래전 지구 겉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천연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극의 면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흔히 5대양 6대주 이야기하는데 7대 대륙 할 때 남극이 들어간다라는 걸 참고로 보여주는 것이고 남극이 중심 설명 대상인데 거대한 대륙이다. 중심 내용입니다. 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남극 대륙 표면의 98%가량을 덮고 있다. 중심 내용이고요. 운석은 지구상에 떨어진 별똥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것과 밑줄 친 것을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다면 남극은 얼음 덩어리가 대부분을 덮고 있는 거대한 대륙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비슷하게 정리했으면 됩니다. 물론 책에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내용 확인합니다. 반면에 북극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북극해를 말한다. 북극해는 면적이 1400만 제곱킬로미터로 지중해의 6배이며 전세계 바다의 3%를 차지한다. 북극은 이 북극해 주변에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것이다. 물론 바다 위로 보이는 빙하는 전체 얼음 덩어리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그러면 앞에는 남극 이야기라면 이제 북극 이야기를 한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북극 그러면 이 문단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대륙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북극해를 말하는데 중심 내용으로 이제 주변에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북극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산의 일각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대부분 숨겨져 있고 외부로 드러난 건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유적 표현인데 그만큼 빙하가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대상과 중심 내용을 연결한다면 세 번째 문단은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바다에 떠있는 얼음 덩어리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 확인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지역적 특징은 두 지역의 기후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남극과 북극 가운데 어디가 더 추울까? 남극이 훨씬 춥다. 육지는 바다에 비해 쉽게 데워지고 쉽게 식는다. 남극은 이러한 육지가 밑에 있어서 한겨울에 해당하는 8월 말 무렵이면 높은 곳에서는 기온이 영하 70도씨 가까이 내려간다고 한다. 역사상 최저 기온은 영하 89도씨였다. 이러한 기후 조건 때문에 남극에는 연구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외에는 원주민이 없다. 남극의 추위를 견뎌내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처럼 서로 다른 지역적 특징은,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남극과 북극의 지역적 특징이 제시되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 두 지역의 기후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서 이제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단락은 남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극은 훨씬 춥다. 중심 내용입니다. 짧게 요약한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덧붙인다면 추운 이유가 육지가 밑에 있어서 이제 춥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이 없다라는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을 이어본다면 남극은 육지가 밑에 있어서 북극보다 춥고 원주민이 없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극은 북극보다 춥다. 남극은 북극보다 추워서 원주민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 확인합니다. 북극은 주변에 있는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 얼음 덩어리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바다에서 상승하는 따뜻한 공기 때문에 겨울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30도에서 40도씨까지 내려가지만 여름에는 영상 10도씨 정도로 비교적 따뜻하다. 그리고 북극에는 우리가 에스키모라고 알고 있는 원주민인 이누이트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지금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북극의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극은 바다와 해류 영향을 받아서 좀 비교적 따뜻하다. 그래서 원주민인 이누이트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지금 이것을 연결한다면 북극은 주변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따뜻하여 원주민이 산다라고 해도 되고, 짧게 줄인다면 북극은 남극보다 따뜻하다. 그래서 원주민이 산다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락입니다. 한편 펭귄은 남극에서 볼 수 있고 북극곰은 북극에서만 산다. 왜 펭귄은 남극에서만 살까? 펭귄은 여러 종이 있지만 대부분 남극 주변에서 산다. 주로 해안가에서 구멍을 파고 사는 펭귄들은 작은 돌 조각들을 이용하여 둥지를 만든다. 얼음으로 이루어진 들판에서 구할 수 있는 돌 조각은 햇빛을 흡수하여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다. 펭귄이 주로 남극에 사는 이유는 남극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분리되기 전에 살던 조류 일부가 추위에 적응하려고 지금의 펭귄으로 진화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왜 펭귄은 남극에서만 살까? 펭귄은 여러 종이 있지만 대부분 남극 주변에서 산다라고 해서 지금 문자법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된 내용 보면 펭귄은 주로 남극에서 산다. 중심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되고, 그 이유를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쓴다면 그 이유까지 정리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은 펭귄은 남극에서만 산다. 짧게 적어도 좋고, 펭귄은 남극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분리되기 전에 살던 조류가 진화한 것이므로 남극에 산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단 확인할게요. 반면 북극곰이 북극에 살게 된 것은 북극이 북반구의 육지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다. 북극 주변의 육지에 살던 곰이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을 타고 넘어가 살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도 유빙을 타고 이동하는 북극곰이 있다고 하니 북극해 주변의 얼음 덩어리는 북극곰의 이동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곰이 얼음 덩어리를 타고 남극 대륙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 남극 주변에 살던 펭귄 같은 조류는 육지를 따라 이동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극 대륙으로 이동하기가 더 쉬웠다. 그래서 북극곰은 있지만 남극곰은 없고 남극 펭귄은 있지만 북극 펭귄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면 그랬는데 앞에 남극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기 이제 북극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북극곰은 북극에 산다 라는 거 중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왜 북극에 사는지 이유까지 정리해도 좋겠습니다. 유빙 그러면 우리가 물 위에 내려가는 얼음 덩어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내용을 정리한다면 짧게 북극곰은 북극에만 산다 이렇게 적어도 좋겠고 북극곰이 북극에만 살게 된 까닭은 북극 주변의 육지에 살던 곰이 유빙을 타고 북극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8번째 마지막 문단을 확인합니다. 보통 100m 두께의 얼음이 만들어지려면 1000년이 걸리므로 오늘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두꺼운 얼음층은 지구 기록을 담은 냉동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문장이 두 개잖아요. 중심 문장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입니다. 두꺼운 얼음층은 지구 기록을 담은 냉동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뭔가 빠진 것 같잖아요. 앞부분에 남극과 북극의 얼음층은 이렇게 남극과 북극을 넣어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 문단은 남극과 북극의 얼음층은 지구 기록을 담은 냉동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글의 짜임 확인합니다. 각 단락 요약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문단은 남극과 북극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로 정리하였고 두 번째 문단은 남극은 얼음덩어리가 대부분을 덮고 있는 거대한 대륙이다. 세 번째는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바다에 떠있는 얼음덩어리이다. 네 번째 문단은 남극은 육지가 밑에 있어서 북극보다 춥고 원주민이 없다라고 하였고요. 다섯 번째 문단은 북극은 주변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따뜻하여 원주민이 산다라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문단은 짧게 펭귄은 남극에서만 산다 라고 한다면 일곱 번째 문단은 북극곰은 북극에만 산다 라고 하였고요. 여덟 번째 문단은 남극과 북극의 얼음층은 지구 기록을 담은 냉동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하였는데요. 첫 번째 문단이 처음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남극과 북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지금 중간 부분이 두 번째 문단부터 일곱 번째 문단이라면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은 남극과 북극의 지역적인 특징에 대해서 적고 있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기후적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단과 일곱 번째 문단은 생태적 특징, 서식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덟 번째 문단은 지구 기록을 담은 냉동창고 역할을 하는 남극과 북극의 두꺼운 얼음층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본다면 중간에 지역적, 기후적, 생태적 특징이 드러나는 것 보이시잖아요. 병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주로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을 대조해서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용 정리합니다. 갈래는 설명문이고요. 성격은 객관적입니다. 설명문을 대체로 객관적이라고 하였고요. 중심 소재, 주제는 남극과 북극의 차이, 주제는 남극과 북극의 지역적, 기후적, 생태적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 바꿔서 남극과 북극의 지역적 특징, 기후 조건, 서식 동물의 차이점이라고 하였습니다. 특징은 주로 남극과 북극의 특징을 비교 대조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대조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문제 3개 확인하고 갈게요. 이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어야 하고요. 제재는 남극
북극과 북극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조의 방법이 주로 쓰였다라고 하였고 중간 부분에 주로 사용된 설명 방식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